여러분, 만약 3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혼자 일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단 한 번도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으며 묵묵히 쌓아온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조용히 빼앗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남이 아니라 내 피를 나눈 자식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배신의 낌새를 알아차린 그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즈음이면 이 이야기가 왜 그토록 소름 돋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초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이면 골목 안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 2층. 그 계단을 올라가면 유리문에 낡은 금색 글씨로 윤태식 세무사사무소라고 적힌 문이 나왔습니다. 유리가 살짝 뿌옇게 변해 있었고 금색 글씨는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문을 여는 이유는 간판이 번듯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무소의 주인은 세무사 윤태식이었습니다. 올해로 62살이 된 그는 이 자리에서만 꼬박 30년을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흰머리가 제법 많았지만 허리는 고닫고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사무소에 나와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전날 서류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일이 많은 날도 특별히 한가한 날도 그 루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윤태식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윤태식이 세무사 시험을 처음 준비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낮에는 작은 격리 사무소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밤에는 혼자 공부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번 도전했고 2번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3번째 도전에서 그는 마침내 합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1994년 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형 세무법인에 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경력을 쌓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혼자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틀린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는 막상 걷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초기 몇 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한 달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신규 고객이 단 한 명도 없이 한 달이 통째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 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공부하고 고객 상담 방식을 조금씩 다듬어 나갔습니다. 고객 한 명이 생기면 그 한 명에게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전화를 늦게 받은 것이 마음에 걸리면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연락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 싶으면 먼저 찾아가 설명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쉽게 친해지는 타입도 아니었고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세금 신고 시즌이든 한가한 비수기든 태식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고객을 대했습니다. 그에게 사람과의 관계란 숫자처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깊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생활에서도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최명희와는 30살에 결혼해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윤지우는 1989년생으로 올해 35살이 되었고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딸 윤서연은 1992년생으로 32살이 된 해에 경영 컨설팅 회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아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태식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 기쁨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봄 아내 명희가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고가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 함께 밥을 먹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다가 그 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태식의 삶에서 가장 크고 깊은 상실이었습니다. 사무소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튿날도 사무소에 나왔습니다. 명희가 살아있었다면 그러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 태식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날이 좋으면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주말에는 오래된 재즈 음반을 틀어놓고 책을 읽거나 사무소에 나와 평소에 미뤄두었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외로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을 호소할 대상도 방법도 그에게는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외로움을 말 대신 일로 채워왔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그는 진지하게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30년 가까이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달려온 삶의 무게가 서서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주요 고객들을 정리하고 사무소를 소규모로 줄이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문을 닫고 쉬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계절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한 그런 노년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려온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함께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둘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태식은 속으로 조금 의아하게 여겼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두 사람을 맞이하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하셨잖아요. 저희가 옆에서 함께하면 아버지도 조금 편하게 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식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들이 아버지 일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분 구조 이야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우는 법인 대표를 자신이 맡겠다고 했고 서연은 경영 전략과 고객 관리를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문 역할로 물러서시면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태식은 혼자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사무소 안쪽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바깥에서 지훈과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태식이 그 방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지분을 일단 우리 쪽으로 넘기게 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고객 명단도 법인 계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다 우리 자산이 되는 거지.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도 몇 년 안에 은퇴하실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되는 거 아니겠어. 태식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한겨울 새벽에 혼자 사무소 불을 켰던 날들, 고객의 사정을 듣느라 밤늦도록 자리를 지켰던 날들, 그리고 명의를 보내고도 다음날 다시 이 자리에 앉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식들의 눈에는 그저 가져가면 되는 자산으로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겠다. 그날 이후 태식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사무소에 나왔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들을 마주칠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만 살아온 이 남자가 생애 처음으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태식 자신도 그 끝을 완전히 그려보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처는 소리를 지르는 순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들어버린 순간에 생깁니다. 윤태식이 그랬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를 벽 너머에서 들었던 그 오후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그 대화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도 서연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무소에 나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복도에서 흘러들어오던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안에 은퇴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말들을 곱씹을수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가기를,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지기를, 아버지가 스스로 내려놓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자 태식은 비로소 지난 몇 달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사무소에 들를 때마다 고객 파일을 이것저것 꺼내보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서연이 주요 거래처 목록을 엑셀로 정리해드린다며 가져간 것도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를 도우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법적 정리였습니다. 사무소의 소유 구조와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해두면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식은 오래 알고 지낸 법무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사무소 명의와 고객계약 구조상 누군가 지분 이전을 요구해 온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인 전환 이전이라면 현재 개인명의 사무소는 윤 선생님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분들이 함께 법인 설립을 주도하면서 선생님을 설립자로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해 온다면 서명 한 번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기는 하겠지만 그 법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 자식과의 정면 충돌을 의미했습니다. 고소나 법적 조치 같은 것은 태식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싸운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자식들에게 직접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들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훈을 불러앉혀 밥을 먹으면서 말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서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때마다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냈을 때 자식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고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다는 듯 법인 전환이 어째서 나쁜 것이냐고 설득으로 돌아설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태식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들었다고 해도 들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당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고객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고객 명단과 그 신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를 미리 더 단단하게 묶어두면 어떻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고객들에게 연락해 근황을 물으며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사무소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당연하죠. 윤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새로 오는 분들이 젊고 일 잘하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랜 관계가 반드시 충성심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태식은 그 전화들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객은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쓸쓸했습니다. 그 무렵 지훈이 다시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태식은 괜찮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이것저것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법인 전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안에 서류 검토를 시작해두면 연말 전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알아봐뒀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지며 내 아버지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태식은 처음으로 이 아이가 낯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5살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 계산기 숫자를 신기하게 눌러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아버지의 서명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태식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의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태식은 자정이 넘도록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름과 계약 날짜, 그리고 각 고객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경위가 태식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이 넘은 기록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태식은 이 노트가 단순한 업무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적 수단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잡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미 기울어진 노인으로 보고 싶어 한다면 그 시선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척하면 그들은 방심할 것이었습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태식은 조용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재정비하고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며 핵심 거래처와의 신뢰를 개인 명의로 다시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었습니다. 태식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하면서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실함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때가 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계산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러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소 문을 열면서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 똑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의 침묵이 이번에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 바뀝니까? 누군가는 크게 한번 무너진 뒤에 바뀐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바뀐다고 합니다. 윤태식에게 그 순간은 10월 밤 식탁 앞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면서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한 때가 있다는 것을 62살에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소에 나온 태식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어제와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오래된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리듯 무언가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소 개업 이래 30년치 계약서와 위임장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고객별로 어떤 계약 구조로 묶여 있는지, 어느 계약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느슨하게 구두로만 유지되어 온 것인지를 분류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이 탓에 눈이 침침했지만 돋보기를 고쳐 쓰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것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마주했습니다. 오래된 고객 중 일부는 계약서에 담당자 이름이 법인 형태로 바뀌더라도 자동 승계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쓴 것이었는데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고객은 반드시 윤태식 본인과 직접 계약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태식은 그 고객들의 목록을 따로 정리해 밑줄을 그었습니다. 태식은 그 다음 주부터 오래된 고객들을 한 명씩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굳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숫자와 서류보다 사람의 눈빛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그는 30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들 중에서 태식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20년 넘게 거래해온 식품 도매상 박진수 씨와의 자리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태식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마포구에서 작게 시작해 지금은 경기도까지 거래처를 넓힌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사무소 운영 방식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계속 저와 거래를 유지하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윤 선생님이 가시는 곳으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태식은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편에 속하는 고객 몇몇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인이 되면 더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섭섭했지만 태식은 그 말을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덧붙였습니다. 법인이 된다고 해서 담당자가 갑자기 달라진다면 그때까지 쌓아온 서류와 절세 구조가 새로 시작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객들 중 일부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태식은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 앞에서 조금씩 달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사무소에 들렀을 때 태식은 처음으로 고객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아, 그분이 이진수 씨였나요? 이진호 씨였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깐 태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진수 씨요, 아버지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태식은 아 맞다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식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린 연기였습니다. 서연이 들렀을 때는 약속된 미팅 날짜를 하루 잘못 말했습니다. 화요일 약속을 수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아버지 수첩 확인해 보세요. 화요일 아닌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수첩을 펼쳐보는 척하다가 아 맞네 내가 요즘 날짜가 자꾸 헷갈려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별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작은 실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태식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지우는 그 이후 사무소를 찾는 빈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서연은 법인 전환 이야기를 꺼낼 때 이전보다 말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태식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태식은 오래 신뢰해온 법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주요 고객 12명의 위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담당자가 윤태식 개인임을 명시하고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한 문서였습니다. 법무사는 꼼꼼하게 작성할 테니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태식은 알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일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법무사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랜드 문제도 손을 댔습니다. 윤태식 세무사 사무소라는 이름은 상호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법인 전환 과정에서 자동으로 흡수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태식은 특허청의 상호를 개인 명의로 다시 명확하게 확인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렸지만 그건 역시 조용히 마쳤습니다. 지훈도 서연도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 오면서 태식의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판단력이 흐려지는 듯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30년 경력의 세무사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쌓아온 것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식이었습니다. 11월에 어느 오후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중에 시간 내주시면 변호사랑 셋이 만나려고 합니다. 법인 전환 서류 최종 검토 단계입니다. 태식은 문자를 읽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시간 정해서 알려줘라.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태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무사가 완성해준 12장의 계약서와 상호 확인 등록 서류 그리고 주요 고객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위임 확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난 2달 동안 태식이 조용히 만들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지훈도 서연도 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태식은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자식들이 들고 올 계약서가 어떤 내용일지 대략 짐작이 갔습니다. 서명 한 장이면 30년이 자식들 이름으로 넘어가는 구조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명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핵심 고객들은 이미 개인 계약으로 묶여 있었고 브랜드 권리는 태식 본인에게 다시 확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이 생겨도 그 안에 담을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빈 그릇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지켜온 것을 스스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것이 있었고 세무사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2가지를 모두 지키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옳게 살아온 시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태식은 믿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30년 전 고시원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때부터 지금 이 서랍 앞에 앉아 있는 이 순간까지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온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셋이 만나는 날이 잡혔습니다. 12월 첫 주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소에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서서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무거웠던 무언가가 오늘로 끝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나란히였습니다. 뒤로 정장을 갖춰 입은 40대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셋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최종 서류 가져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쓰고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지훈이 보기에는 천천히 이해하려 애쓰는 노인의 모습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태식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조용히 만들어온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12장의 개인 위임 계약서였습니다. 주요 고객 전원의 친필 서명이 담긴 확인서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확인 등록 증명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 훑어보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법인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무소의 핵심 고객들은 이미 저와 개인으로 다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브랜드 역시 제 명의로 다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더라도 담을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자리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무소는 내가 끝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방식으로 내 시간에 맞게 말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훈도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셋이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식은 혼자 남아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먹먹함 안에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느끼는 홀가분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길지 않은 문자였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밥이나 한번 먹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2문장 사이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에게서는 조금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여쭤봐도 될까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해봐라.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버지는 저희한테 화가 많이 나셨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 서운했지. 그게 더 맞는 말 같다. 서연이 전화 너머로 울음을 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화한 거 아니냐? 서연이 네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훈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보다 별것 없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들이 의례적으로 느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평범한 말들이 오히려 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관계가 한번 흔들린 뒤에 다시 마주 앉아 나누는 평범한 대화에는 그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그의 연말을 기준으로 사무소를 절반 규모로 줄였습니다.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신규 고객은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 세밀하게 챙겼습니다. 일은 줄었지만 한 건 한 건에 쏟는 시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객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진수 씨는 연말 인사를 하러 직접 사무소를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더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태식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 같다고 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됐습니다. 태식은 주말 오전에 혼자 한강 산책로를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명희가 살아있었을 때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명희 생각을 하는 것이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잃은 것과 가진 것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가르쳐주는 방식인지도 모른다고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그 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세무 관련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생기면 가끔 문자로 물어왔습니다. 태식은 긴 설명보다 짧고 명확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문자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태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면 다야. 서연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가끔 주말에 태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전화였지만 태식은 그 전화가 오는 날이면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식은 가끔 사무소에 혼자 앉아 30년을 생각했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고 부족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에게는 말이 너무 없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온전히 자식들만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식 자신도 만들어 온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말수가 갑자기 늘지는 않았습니다.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화가 오면 조금 더 오래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일 이야기 외에 다른 것도 물어보려 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실함이 한때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은 것보다 더 오래 남을 것들을 얻었습니다. 자식들과 다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벼워진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옳게 살아온 시간은 결국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느리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윤태식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